네, 전국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원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첫 주말 각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우선으로 한 조용한 유세 전략을 내세웠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정용,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계획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요약을 하면은요. 소득 하위 70% 가구 수입으로 따지면 월 71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하면은 100만 원을 가구당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전 국민 대상은 아닌데요. 자, 선택적인 지원이긴 합니다. 근데 폭은 생각보다는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정말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2달이 넘지 않습니까? 2달 됐습니다. 1월 20일 이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위기에 빠진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일용 날마다 사실은 일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벌써 이제 3달째 생활이 끊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뭐 헬리콥터 살포다 전 국민에게 일단 최소한도 살 수 있는 안전망의 기본적인 그 틀들 마련해 준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70%의 하위 계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일 경우에는 40만 원, 두 사람일 때 6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4인 가구까지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5인 가구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일단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고 정부가 일단은 적재적소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 비교할 때는 외국은 뭐 5배 내지 않 20배 가까이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 2차 추경 이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긴장하고 대책을 계속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저 용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 국민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보편적인 지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재난 수당적 성격을 띈 돈이기 때문에 네. 그 용어는 그렇게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하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득 보전이라는 측면과 생계비 보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아까 월급 712만 원 이하면은 받는다. 가구당 수입 합산이죠. 그렇죠. 근데 712만 원을 받았던 분이 지금도 월급쟁이니까 71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월급쟁이라도 712만 원에서 가게가 안 되는 바람에 자기가 속한 이게 3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 보전은 712만 원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면 그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300만 원으로 떨어진 사람한테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 보전과 생계비 보전을 좀 구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이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저는 이번에 이거 한 번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몇 달 견디면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면 경제가 확 살고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계속 코로나가 그러니까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경제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생계비가 절실한 분들한테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범위를 넓게 잡으면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사실 돈이 있으면 이거 푸는 거는 좋아요. 저도 뭐 외국 다 푼데 근데 유럽하고 우리하고 유럽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게 유럽은 이 지금 위기가 생산 소비 양쪽에서 일어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킨 데만 집중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정부도 뭐 전기요금 감면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만 소비를 진작시켰을 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수에 치중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진작이 되면 잘 돌아가겠죠. 근데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이 안 풀렸을 때 수출이 안 되는 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그런 기업들을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실업률을 다량 실업자가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역시 신경을 상당 부분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도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소득 하위 70%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고 이 정도 돈이면 과연 이 정도 돈 풀고 나서 기업들한테도 쓰러지지 않도록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그러니까 가계의 어떤 소득을 보전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아니었고 기업이나 중소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 여기에 좀 치중해서 도산하는 기업은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이 1, 2차에서는 강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3차에서 추가로 가계에 대한 지원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같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차에서 이미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 생계를 하고 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걸로 일단 32조 원이 일단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의 구호자금으로 100조 원이 일단 그걸 100조 원으로 늘리면서 대기업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마 하지 않았었나 그런 측면에서 싶습니다. 이제 기업과 이번에는 아무래도 역시 이제 생계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특히 뭐 대구 경북지역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실은 시장 철시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이제 이런 대책들을 기업과 중소 또 중소 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또 개인들 이렇게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재원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이 기재부의 이런 이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500만 원짜리 하나도 새로 끼워넣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 이번에도 엄정한 기재부에서 현실입니다.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고 당연합니다.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 지출의 구조 조정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세출 사업에 이 감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충당을 하고요. 집행 부진의 예상 부진 사업이라든가 또는 절감 가능 사업을 최대한 이제 감액하겠다. 일단 이런 틀을 통해서 9.1조 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 비용이 충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만일의 경우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평상시에도 성북동 모녀라든가 송파구 모녀 사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런 자금이 사실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이 생계를 유지하고 이 아픔을 좀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까지 이제 정부가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세입은 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세제 부분에 있어서의 감면 부분이 지금 제일 세제는 중요하거든요. 빠져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렇기 거죠?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끼는데 만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진짜 잘 살펴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세입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저는 지금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는 아니라는 때에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어그러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한 번 딱 주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다 잘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자영업
근로자 임금 보전을 위해서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따로 돈을 쓰지 말고 기존 예산 지금 512조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쓰지 않는 불용 예산이 20% 정도 될 거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돈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뭐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20년 전에 가능했던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법정주의라고 해서요. 네. 예산 하나하나가 다 법률과 연계되어 있고 네. 실제 쓰이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아마 예산 집행 과정들 저희 이제 국회 출입 기자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이 봤지만요. 네. 500만 원짜리 예산 하나 새로 만들기도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걸 했던 건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한다면서 모든 예산을 정부에 있는 것들을 다 강제로 거의 끌어모으다시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재원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100조 원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불용 예산을 끌어모은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나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정신은 맞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한다면은 글쎄 몇 조 정도는 저는 최소한 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말로 위기에 빠진 기업과 네. 또 서민들을 정말 당분간 버티게 하는 거. 지금은 그 기업을 살게 하거나 이게 아니고 최소한도 위기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거거든요. 만일 경우 그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맞아요.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들이 버티게 해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 얘기의 정신은 좋은데 대신에 100조 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 예산의 기본적인 틀과 운용 방식을 안다면 이 부분의 얘기는 어렵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과거에 많이 이런 것들을 특히 뭐 전두환 정권 때부터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많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그런 불용 예산도 찾아보고 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만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아까 문 대통령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자체 협조 하에 그리고 2차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있는 예산에서 쓰자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자체 협조라 그래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재정 독립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서울시만 하더라도 구의 편차 이게 엄청나게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분담을 한다라는 그런 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큰 부분을 의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도 뭐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총선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선거 구호가 힘내라 대한민국, 또 바꿔야 산다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자유당 시절의 민주당 구호입니다. 예, 그죠? 아주 신선해요. 오히려 레트로라서 예. 신선합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유권자들, 특히 스윙 보터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생존에 관한 욕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차원인데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못 살겠든지 살겠든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먼저 이 생존에 관한 부분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코로나 문제죠. 근데 코로나의 종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요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당장 실제적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마스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마스크 수급 문제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두 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쓰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4장까지 얘기를 했지만 또 그게 이 식약처 쪽에서 이 4장은 너무 이르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인은 우리 이 현 정권이 제공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경제 문제, 이 경제 파탄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수습이나 극복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이 경제를 잘 회생시킨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 간단합니다. 경제는 체감해요. 당신들 아무리 뭐 경제가 쉽니다. 괜찮다 그래도 아니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자꾸 괜찮아 배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혀 먹히지가 않거든요. 제발 경제를 계몽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제가 볼 때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정말 신선하다고 느끼는 선에서 끝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름대로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구호는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입니다. 이게 보니까 조용한 선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야당하고 각 세워서 전면전 할 때는 아니다. 이 판단을 지금 여당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이고 우리도 사실은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고 확진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가장 두 가지, 신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생존, 생명의 안전에 대한 코로나19 사태고요. 두 번째는 역시 민생의 문제. 과연 내가 살만한 세상인가?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국민들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마스크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곳곳에 공적 마스크 많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약국마다 지금 써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긴 이전까지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께서 서로 배려하면서 마스크를 꼭 불필요한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이따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하는 가운데서 이제 정부의 대책도 뭔가 이제 효과를 보는 상황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초기 방역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을 일단 받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시는 것도 두 가지가 교차할 겁니다. 그 측면에서 과연 여권의 호소력들이 먹힐 것인가 조용한 선거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민생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여당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유능했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유능하진 못했다. 잘못한 부분도 많았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본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들이 상당히 약화돼 있었던 측면 그리고 모든 입법을 가로막았던 야당의 이 묻지마 반대 이런 형 속에서 사실 개혁할 수 있는 틀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유능하게 경제를 끌어나가지는 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수 있는 현재 이런 기초적인 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표를 주실 것이고 아니면 또 반대표를 던질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경제 민생 문제와 이 코로나19 사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거판 전체를 아마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